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팅 스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라이팅 스킬은 세 가지의 이 어프로치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프로덕트 라이팅, 혹은 뭐 프로덕트 오리엔티드 어프로치, 프로세스 라이팅 두 번째, 마지막으로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 이렇게 세 가지의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고 세 가지의 어프로치를 중점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프로세스 라이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프로덕트 라이팅에 반대해서 프로세스 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프로세스 라이팅이라는 어프로치도 생각보다 개념이 오래된 개념이고 시험에 이미 자주 나왔기 때문에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 쪽이 좀 제 생각에는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세스 라이팅이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안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덕트 라이팅입니다. 프로덕트 라이팅이나 프로세스 라이팅이나 보시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이름이 되는데요. 프로덕트 라이팅은 당연히 프로덕트, focus on finished product, 마지막 결과물을 집중하는 방식이라서 프로덕트 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쓰기 방식이 이제 프로덕트 라이팅이 되고요. 여기서의 쓰기라는 것은 단순히 어, 여기서의 쓰기 여기서의 쓰기는 쓰기 방법을 가르친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쓰기 글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마지막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쓰기가 중요시되는 그런 조금 구식 좀 오래된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라이팅이라는 것은 마지막 결과물에 집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서머티브 어떤 총괄적인 그런 특징을 보여주죠. 학생들이 지식을 잘 습득했는지의 여부를 글쓰기의 결과물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프로덕트 라이팅에서 중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폼이에요, 폼. 그래서 링귀스틱 도메인, 어떤 언어 지식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프로덕트 라이팅 같은 경우는 어큐러시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폼을 중요시한다. 반면에 프로세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어디 보니 메시지, 미닝을 중요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product writing is writing as a tool for demonstrating students' knowledge.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product writing에서 중시되는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모델 컴포지션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뭐 이게 시험에 나온다 그런 건 아니고 뭐냐면 모델이 되는 글이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쓴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델이 되는 글을 이제 뭐 TV로 틀어주고 어,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틀어주고 학생들이 이 모델 글을 따라 쓰는 과정에서 모델 글을 따라 쓰거나 아니면 모델의 글처럼 쓰는 방식을 통해서 글쓰기에 정확한 혹은 뭐 옳은 흔히 쉽게 말해서 옳은 글쓰기 방법을 배운다. 이런 활동이 이제 모델 컴포지션이라는 활동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프로덕트 라이팅의 어떤 특징을 잘 드러내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평가 방법이 있어요. 평가 방법. 이거는 시험에 한두 번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요. 이것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트렌드에서 벗어난 활동이라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러 커렉션 코드는 어, 말 그대로 코드를 통해서 수정을 하는 것을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스펠링이 틀렸다. 그러면 S.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잘못했다. 그러면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동사 아닙니다.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부분에 이렇게 그, 그 이걸 뭐라고 하죠? V 마크를 그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문법이 틀렸다. 그러면 grammar, G 이런 코드를 하나씩 설정해 두고 어, 학생이 글쓰기에서 이런 부분이 틀렸다 하는 곳에 코드를 하나씩 달아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에러 커렉션 코드가 요즘 시기에서 벗어난 이유는, 이게 너무 폼에,
지나치게 초점이 많이 가 있는 활동이다. 아니, 많이 가 있는 평가이다.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서는 살짝 벗어난 그런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겠죠. 에러 커렉션 코드. 여기는 하이픈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폼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메카닉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메카닉스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폼 중에서 제일 작은 부분 혹은 제일 뭐라고 해야 되냐 낮은 측면, 낮은 부분을 우리가 메카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카닉스의 예시로는 뭐 예를 들어서 폼에는 워 단어들도 보캐블러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문법, 체계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아무튼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스펠링이라든지 뭐 대문자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점을 찍어야 되는지 안 찍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 단어나 문법 같은 폼적인 측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폼 중에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냐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메카닉스라는 것은 쓰기에 있어서는 펑츄에이션, 점 찍는 것, 캐피탈, 대문자, 소문자를 어디에 쓰냐, 스펠링, 그 다음에 뭐 포님 그래핌, 요거는 말하기 듣기죠. 그 다음에 그래픽 쉐이프, 글씨체가 어떻게 되느냐, 악필과 명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메카닉스, 쓰기에서의 메카닉스가 되고요. 계속 얘기를 하면 레터 리코그니션, A를 A라는 레터를 A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철자들의 구분,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단어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베이징 룰스 오브 스펠링을 어떻게 쓰는지, 예를 들면 ed 폼을 붙일 때 더블링을 해야 되는, 여기 모음이라고 썼는데 어, 더블링을 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D가 아니라 B죠. 더브드 더빙 할 때 그 덥의 과거형 같은 경우는 B를 한 번 더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더블링은 언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쓰기에 있어서의 메카닉스가 되고요. 어, 소리 소리에서도 메카닉스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듣기나 말하기의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그 포님과 그래핌의 관계, 이거를 우리가 파닉스라고 얘기를 하죠. Sound to letter correspondence, 그 다음에 basic sounds of letter and syllable, pronunciation of words,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카닉스라고 한다. 폼 중에서 좀 작은 부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프로덕트 라이팅이 너무 지나치게 폼을 강조하고 그 글쓰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쓰기를 통해서 어떤 다른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면서 등장한 것이 이제 이 프로세스 라이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쓰기의 과정을 중시하는 과정 중심의 쓰기 방식을 이제 프로세스 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프로세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learning to write through writing, 글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써보게 하는 방식이다. 글을 쓰는 것을 통해서 글 쓰는 방법을 배우는 방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세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과정에 초점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글쓰기 과정을 통해서 나의 지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포머티브한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되고요. 프로세스, 아, 프로덕트 라이팅의 그 서머티브한 것과는 조금 반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메시지에 초점이 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프로세스 라이팅의 순서는 책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보통은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뭐 이거는 그룹 라이팅에서 커뮤니케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초안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아니 초안이라기보단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계획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초안을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고치고 뭐 이런 순서다.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책 쓰는 사람마다 다르고 만약에 순서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무조건 지문에 순서를 설명을 해줄 거니까 순서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략 대충 이런 순서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획하고 어, 어, 계획하고, 그 다음에 초안 작성하고,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써보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치고 뭐 그런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 라이닝의 중요한 점은 이런 순서들이 리커시브 하다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이렇게 아이고 이런 이렇게 직선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순서들에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순서가 있다고 치면 각 순서들 내에서도 순환적이고 한 번 갔다가 뭐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뭐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고치고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고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순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순서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라이팅 액티비티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거 자체를 또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쓰이는 그런 활동들이 이런 활동들이니까 그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브레인스토밍이 있죠. 뭐 브레인스토밍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학생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뭐 어떤 비판이나 제안 그런 것 없이 만드는 활동이 이제 브레인스토밍 활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브레인스토밍이랑 이제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활동이 존재를 하는데요. 브레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을 좀 쓰기 방식으로 만든 활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브레인스토밍 우리 다 아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 클러스터링이 존재를 합니다. 클러스터링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지만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뭐 워드 매핑, 그다음에 뭐 시멘틱 매핑, 그다음에 그 워드 네트워크 뭐 이런 활동들과 같은 활동이다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본질적으로 같은 활동이라고 소개를 드렸었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뭐 다양한 아이디어가 보통 브레인스토밍 한 다음에 할 수가 있는데요. 브레인스토밍으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글을 써야 되니까 이 아이디어 중에 하나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아이디어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자전거를 설정했다고 치면 바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산악 자전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아무튼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 체인,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겠죠. 이런 다양한 단어들을 동그라미 쳐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 것가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겠습니다. 글쓰기 활동에서 그러니까 같은 활동의 이름만 다른 활동이라도 이제 읽기 활동에서 뭐 클러스터링이나 읽기 활동에서 시멘틱 매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읽기를 하고 내용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오만과 편견에서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엘리자베스였나? 기억이 안 나요? 그 여자 주인공과 연결된 사람들을 이렇게 묶는 것도 그 시멘틱 매핑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뭐 갈무리하는 그러한 활동이 이제 클러스터링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다음으로 큐빙이 있습니다. 뭐 큐빙도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솔직히. 그래서 큐빙은 뭐냐면 여섯 가지의 다른 그 시각으로 어떤 주제나 글을 보는 활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굳이 막 이게 빈칸으로 나올 가치가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만약 문제에 나온다면 지문에 설명을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로프리딩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제출하기 전에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프리딩이라는 건 제출하기 전에 혹시 한 번 더 내 글을 읽어봐서 뭐 폼적인 에러가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프로프리딩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좋아요. 다음으로 컨트라스티브 리로릭과 인터컬처럴 리로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컨트라스티브 리로릭은 옛날 개념이고요. 인터컬처럴이 조금 요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나온 지 지금이 20년이니까 한 70년
그 정도 가까이 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됐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리로링은 문화권마다 글 쓰는 양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합니다. 왜 어떤 문화에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요게 이제 어디지? 그 동양의 글쓰기 방법이 되고 요게 이제 뭐였더라? 러시아였나? 로마였나? 뭐 아무튼 아니 러시아였던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글을 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리로릭이 어 뭐냐 시사하는 바는 문화권마다 글 쓰는 양식이 정해져 있고 그 학생이 글을 잘 못 쓰는 이유는 자기가 속한 문화권에서 이런 글 쓰는 양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어로 글 쓰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영어로 글을 못 쓰는 이유는 이렇게 돌려 돌려 말하는 그런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문화가 일종의 어, 새로운 글쓰기를 배우는 것을 간섭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뭐 아마 그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지만 한두 번 정도는 들으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컨트라스티브 리로릭의 한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계라기보다 그 비판받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우선은 이런 글 쓰는 양식을 너무 오버 제너럴라이즈 했다. 그런 비판이 있고요. 모든 문화권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이 모두 어떤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쓴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오버 제너럴라이즈 했다. 뭐 이런 그런 주장도 있고 이게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너무 대충 정의한 게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런 비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글쓰기 방식, 리니어한 그 주제로 바로 나아가는 서양의 글쓰기 방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학생이 표현하고 학생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서술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경시하지 않냐? 그런 것들을 지나치게 강구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intercultural 리로릭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의미하는 바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어떤 컨텍스트나 cultural characteristic에 따라서 글 쓰는 방식이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문화권뿐만 아니라 어떤 컨텍스트, 학생이 속해 있는 맥락, 뭐 예를 들면 포멀한 맥락, 인포멀한 맥락, 그리고 글을 쓰는 장르 이런 것들이 다 글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컨트라스티브에서 말하는 정한다. 어떤 도장을 찍듯이 꽝. 너는 동양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글을 쓴다. 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조금 유한 그런 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래서 writer should consider cultural schemata and audience and genre as culture affects our thinking.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장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장르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장르라는 건 어, 어, 글쓰기의 스타일이 이제 장르나 포멀리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죠. 스타일이라는 말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러닝 스타일에서도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말하는 스타일에 있어서도 뭐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는 스타일과 그 다음에 인포멀한 세팅에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라이팅도 비슷하게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그런 스타일을 결정짓는 것 중에 하나가 장르입니다. 장르. 이 장르라는 것은 한번 읽어볼까요? Class of communicative events, the members of which share some set of communicative feature, set of governing rules and conventions of particular discourse, community. 그래서 장르라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규칙으로 정의를 합니다. predictable, predictable and institutionalized, conventionalized style, rhetorical formality.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그 장르를 설명할 때 장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만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측할 수 있고 정형화된 스타일을 그 글이 가지고 있는 그 글의 분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측할 수 있고 정형화된 스타일을 우리가 장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수사적인 리로리컬 포멀리티, 어, 수사적인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르를 알면 글쓰기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등장한 것이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이라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소설의 장르의 특징을 알면 소설 쓰는 거를 더 잘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이제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의 특징은 말 그대로 장르의 어떤 특징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장르의 글을 쓰는 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에서는 learners analyze or deconstructing the text to identify the features of a genre, thereby learn the features, discourse, synthetic conventions. 학생이나 학생이랑 교사가 글을 분석해서 이 분석이라는 말이 이제 키워드인데요.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에서 deco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글을 분석해서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파악하는 그런 분석을 해서 그 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파악해야 그 장르의 글을 잘 쓸 수 있다. 이게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deconstruction이라는 단어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키워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econstructing the text, deconstruction. 괜찮으시죠? 좋아요. 이제 나머지 글쓰기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쓰기 활동이라기보다 평가 활동들이죠. 평가 활동. 먼저 컨퍼런싱,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ing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컨퍼런싱이라는 활동은 뭐냐면 학생이 쓴 글을 가지고 교사랑 1대1 면담을 하면서 글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이게 이제 컨퍼런싱 활동이 됩니다. 뭐 기출에도 여러 번 컨퍼런싱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랑 어 이런 점들은 글쓰기에서 좋았다. 근데 이런 점들은 뭐 고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컨퍼런싱의 예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의 글을 가지고 1대1 상담을 한다. 애초에 컨퍼런스 자체가 상담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포트폴리오. 이거는 작품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생이 쓴 글들을 학생이 장기간에 걸쳐서 쓴 글들을 모아놓은 작품집 이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평가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얼로그 저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다이얼로그를 GUE를 쓰기도 하고요. UE를 빼고 그냥 다이얼로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책에 따라서는 리플렉티브 저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리플렉티브 어떤 그 자기를 되돌아보는 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보다는 다이얼로그 저널이 좀 더 정확한 단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저널은 뭐냐면 meaning focused extensive writing, extensive요. 인텐시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나 학습에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글쓰기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udents record their thinking and feeling, and the teacher leads the writing and responds to the student's writing. Individualized written conversation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맨 마지막 줄이 제일 중요한, 중요한? 제일 핵심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글쓰기로 카카오톡을 하는 것처럼 이 뭔가 비유의 질이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글쓰기로 카카오톡을 하는 것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활동을 다이얼로그 저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구글에 치시면 다양한 예시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오, 끝났네. 그래요. 오늘은 그 라이팅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프로덕트 라이팅, 프로세스 라이팅, 그다음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다음 메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메카닉스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도 기출에 한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어, 뭐, 인터컬처럴 리로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 베이스드 라이팅. 마지막으로 컨퍼런싱과 다이얼로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읽기는 생각보다 양이 적네요. 그래요. 다음에 이제 문법 동영상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틀린 부분이나 뭐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